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4만 명 넘게 늘면서 12주 만에 최다인 7만 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담화문 경고에 이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 내비쳤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통일부가 선정적인 장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0대 직원이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건데 현재 이 직원이 잠적하면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전파력이 센 BA.5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신규 환자 크게 늘었는데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3,582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4만 7천 명 넘게 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이자 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1배 증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73,231명, 해외 유입은 35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91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위중증 환자가 9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33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6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과 같은 더블링이 계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14만 명, 2주 뒤인 8월 2일에는 28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설 수 있고 정점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의 속도라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5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었다고요. 네, BA.5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5% 정도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3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2일 기준 BA.5의 검출률은 52%를 넘겨 사실상 우세종화됐습니다. 국내 감염의 47.2%, 해외 유입의 62.9%를 차지했습니다. 또 BA.5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는 첫 사례 외에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32,865명 발생해 전주보다 105.6%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8로 전주의 1.40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3주 연속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1명으로 47.9% 증가했고 사망자도 104명으로 67.7%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은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고 42일 안에 숨졌는데 부검 후 사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관광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났던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시설 격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방역당국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소독을 하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지국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모처럼 휴가를 떠났다가 발이 묶인 사람이 2천 명이 넘는다고요? 네, 중국 남부 휴양지 베이하이 이야기인데요. 이번 연쇄 감염이 시작된 게 지난 12일이었으니까 오늘로 꼬박 7일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발병 닷새 만에 확진자가 531명 넘게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봉쇄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터넷엔 수많은 피서객들이 베이하이를 탈출하려다가 봉쇄에 막혀 되돌아오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당국의 허가가 날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방역당국이 빈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소독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앞서 도시 봉쇄가 내려졌던 상하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중국 남부 광저우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리된 주민들이 시설 격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복도를 따라 현관문이 상한 집이 없고 잠금 장치가 바닥에 나들군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100가구 이상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빈집을 강제로 개방한 뒤 소독을 하고 간 건데요. 이 주거단지에서 나온 확진자 단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네, 중국은 강력한 방역 통제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무균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이징에 온 뒤 현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핵상 검사를 받는 게 생활화됐는데요. 그러나 오미크론 하이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 온실 속 화초가 야생에 적응하기 힘든 것처럼 대다수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된 적 없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또 2달 넘게 봉쇄된 상하이의 2분기 마이너스 13.7% 역성장이 보여주듯 방역과 경제가 모순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최근 격리 일수를 줄이는 등 조심스레 방역의 고삐를 트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부터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를 4만 94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400명을 넘긴 사망자도 2주 만에 10% 늘며 4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The 7-day average of hospital admissions is about 5,100 per day. It does represent a doubling of hospital admissions since early May. 이는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13만 명을 넘긴 확진자를 17일 기준 12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주말을 지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탓으로 실제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0개 이상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일 보고되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accines remain our single most important tool to protect people against serious illness, hospitalizations, and death.
And staying up to date is essential as we see BA.5 rise across the country. 미국의 최근 확진자 급증은 우세종으로 올라선 BA.5의 확산 탓입니다. BA.5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올여름 초부터 입원 급증 등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은 확진자 증가가 지난주부터 본격화한 만큼 후속 지표인 입원 환자 급증도 잇따르는 등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은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상혁은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넘어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낸 건 2011년 경보 기념섭의 동메달뿐이고 높이뛰기 역대 최고 성적은 1999년 이진택의 6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2m 37을 넘은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 카타르의 바심이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가 더는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국민 간식이자 하굣길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던 떡볶이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떡볶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를 보니까 오래된 동네 음식점 같은데 그런 골목 상권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게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하굣길 아이들이 편하게 떡볶이를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도 최근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 사장님은 지난 4월에 떡볶이 값을 1,000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들의 구성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요 고객이었던 학생들의 발걸음은 잦아지고 대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좀 더 값싼 점심을 찾고 학생들은 떡볶이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 먹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그러니까는 전에보다는 애들끼리는 오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엄마 손잡고 많이 와요. 사장님 말로는 이곳에 온 아이들이 가격을 보고 사리 추가를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재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즉석 떡볶이의 필수품인 떡의 경우에 작년 기준 4kg에 4,000원대였는데 이번에는 1kg 적은 3kg만 샀는데도 가격이 5,000원대였다고 합니다. 식용유는 올해 초 35,000원 정도였던 게 이번 달에는 7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쫄면도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 고공행진 상황에서도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6.7%나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간식 떡볶이는 8% 오른 걸로 나타나서 더는 값싼 분식으로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힘든 건 서민들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나라 밖에서부터 촉발된 면이 큰 만큼 정부가 당장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떡볶이집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가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저하지 말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방침에 여당도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하청업체의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만큼 양보와 타협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만 먼저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다. 네, 원구성 협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 성과 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되면서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서 과방위와 행안위를 누가 맡느냐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계속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하겠다고 하니 2,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내일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레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일단 국회의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번엔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을 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친윤그룹 내 건강한 긴장관계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의 이런 언급은 원조 윤핵관들이 당내 권력 구도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통령실 인사 문제와 탈북민 북송 등 신북풍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출범 2달 만에 30%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 관심은 이미 전당대회 준비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후보 마감 결과 당 대표에는 8명, 최고위원회는 17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는 28일 예비경선 컷오프 전까지 본선 진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경 방침에 여당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친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한미 동맹을 이런 정치 안보 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더 구체화시키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합의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조금 더 아마 진전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오늘 오후 기시다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날 텐데 어떤 이야기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기시다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뜻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본격적인 셔틀 외교의 시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여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총리 면담에 앞서 박 장관은 누카가 이란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한일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자민당 본부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한 뒤 모태기 간사장과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 핵심 현안이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두 장관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이달 활동을 시작한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일본 측은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仮に現金化に至ること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深刻な状況を招くので、避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ユン政権側の対応をよく見極めた上で、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외교장관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이 문제에서 어려운 정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으로 보수파들이 결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아사히 신문은 내놨습니다. 네, 강제동원 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여러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앞으로 양국 협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진 장관과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국 측에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회담에서 일본이 하루빨리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지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재개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 지금 모두 코로나가 확산 중이라 언제쯤 가능할지 시기는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회담에서 한일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얽혀있는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한 논의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시 앞서 전해드렸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파업이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장기화로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강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 파업 현장에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 장관들이 거제 파업 현장을 찾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략 오후 1시 이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오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현장 상황을 거제 경찰서장에게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우조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 다음 이뤄져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어제 소집됐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도 발표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현장 방문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서도 파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남 거제경찰서의 전담 수사팀에 추가로 인력 18명을 투입해 불법 파업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희망버스의 재가동을 예고했습니다. 민병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거제로 내려간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서울과 전국에서 탑승객들을 받아 각지에서 거제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에서는 성명을 내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행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책임을 뒤로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단체 교섭, 노동자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하청노조와 회사 등 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3일 전까지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어서 사자 협의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예, 스포츠부입니다. 네, 실외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건 우상혁 선수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육상이 거둔 역대 최고의 성과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미국 오레건주 유진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0까지의 기록을 1차 시기에서 넘으며 좋은 컨디션을 과시했습니다. 2m 30에서 2m 33에서 최대 위기가 왔지만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성공하며 5위를 확보했고 2m 35는 2차 시기에서 넘으며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심이 2m 37을 1차 시기에서 넘자 우상혁은 금메달에 도전하기 위해 2m 39로 높이를 올려 두 차례 도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종 기록 2m 35로 은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바심은 2m 37로 금메달, 우크라이나의 프로첸코는 2m 33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실외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은 우상혁이 처음입니다. 우리 선수가 실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열린 대회에서 20km 경보 김현섭 선수가 동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생산해 국내로 3년 넘게 밀반입해온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이 남성이 지금까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시가로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하던데 송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경찰이 제공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경찰관들이 40대 남성 A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수갑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A씨는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등 가장 윗선 공급책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4년 넘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 각종 액상 마약 등을 확보해 공급책을 통해 국내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판매된 마약이 무게로는 2.1kg,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입니다. 마약은 오토바이 헬멧 등에 숨겨져 국제 화물이나 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통해 마약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019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베트남과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미 체포한 국내 판매책 20여 명의 진술과 통신 기록, 계좌 추적을 통해 최근 베트남 호찌민 인근 A씨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이 공동작전을 요구하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 긴급 파견돼 검거작전에 함께 투입됐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생산 장소부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내 유통 규모까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A씨가 반입한 마약이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를 검거하면서 경찰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3대 마약왕이 모두 검거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A씨 외에 재작년 필리핀에서 붙잡힌 텔레그램 마약왕 B씨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탈북자 출신 C씨는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꼽혀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10월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초범이나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점을 빌어 국내 마약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마약류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이 최소 29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자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근 7년간의 자살 사망자에 대해 심리 부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이구입니다. 네, 먼저 좀 낯선 용어긴 한데 심리 부검이란 게 뭡니까? 예, 심리부검이란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자살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입니다.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자살 사건의 경우 주변인들 진술이나 기록을 기반으로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행동 양상, 변화 상태 등을 검토해서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된 심리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누적 자료의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자에 대해서 심리부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이 의뢰를 했거나 또는 유족이 직접 면담을 의뢰한 19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예, 복지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의 자살 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0년과 21년 심리부검 사례 132건 가운데 29건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9명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자살 위기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직업, 경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대상자의 94%는 사망 전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죽음을 언급하는 등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고요. 자살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살자는 사망 전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는데 사건 유형은 가족관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상자의 89%는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82%는 우울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3%가 생전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데 여성이 71%로 남성 43%보다 높았습니다. 사망 전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36%였고 10%는 자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은 재시도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상자의 43%는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이른바 자살 유족인 것으로 드러났고 면담에 참여한 유족들 역시 83%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는 중증 이상인 것으로 분석돼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582명,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파르게 늘어나는 숫자에 이대로면 다음 주 14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면서 의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0시 기준으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 추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링 현상이 2주 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앞으로도 한동안 이렇게 증가세는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경우에 따라 지금 정부에서는 뭐 최대 한 20만 명 규모까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오미크론 대유행 때처럼 그 당시에 62만 명 정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수준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이 변이의 등장, BA5나 BA2.75 이 변이들이 등장하면서 재유행을 넘어서 재대유행을 가겠다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가을 대유행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재유행이 다시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꼽자면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유행이 또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예측했던 경우는 새 변이에 대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는 계절적인 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을까지 가지도 않았고 계절적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여름,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활성이 크게 낮아지는 여름 시절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의 원인은 BA5인데 더불어서 새로운 변이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BA2.75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더해서 변이라는 변수가 또 생겨나면서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만큼 정점에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점에 대한 예측 범위는 지금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각각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20만 명 규모, 그러니까 9월 중순경으로 당초에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경에는 20만 명 수준을 넘어설 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 당초에 정점으로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라고 본다면 뭐 정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 하시기도 했고 또 앞서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처럼 62만 명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 그래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BA5인데 BA5가 과거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 대비 한 30% 정도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BA2.75 같은 경우에 BA5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면역 회피 성질도 강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BA5도 그렇고 BA2.75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변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력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백신이라고 하는 게 현재 허가되어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또는 원형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변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델타도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그 하위 변이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이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이런 측면 말고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에 감염되신 분들도 국내에서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보다는 오히려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더 높은 수준의 면역 효과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어느 경우라도 지금 BA.5나 향후에 유행할 걸로 예측되고 있는 BA.2.75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면역 회피 능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 효과는 상당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중증화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4차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폭증하는 추세다 보니까 병상 가동률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동반해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규 확진자 규모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그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입원 환자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야만 하는 병상 수가 베드 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예측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던 게 3월 중순이었고요. 이후에 매주 한 30에서 40% 정도씩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게 6월 2주차까지 한 3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그 중간에 4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 해제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 규모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A.5나 BA.2.75가 물론 면역 회피 능력은 있습니다만 완벽 100% 면역 회피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면역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 오미크론 대유행 때에 비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유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 병상 수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설정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랜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모더나가 변이용 새 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모더나에서 이번에 그 새롭게 개발한 변이용 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모더나 백신의 추가 백신, 그러니까 추가 부스터용으로 사용됐던 모더나 백신이 항원 용량이 5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백신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그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 항원 절반과 그리고 오미크론, 그러니까 BA.1에 해당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절반을 포함해서 토탈 용량은 50 마이크로 동일한데 1:1 비율로 섞여져 있는 이가 형태의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그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모더나 측에서 발표한 아직까지 논문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차 백신을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4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 기존 형태의 백신으로 했을 때에는 중앙체가가 한 3.5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새롭게 개발된 백신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6.3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추가 접종 백신보다는 물론 예방 효과나 아니면 중증화 예방 효과가 더 높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감염 예방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증화 예방 효과는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백신보다는 월등히 높을 거다. 한 2배 정도 높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이 백신 접종을 확대하거나 혹은 백신과 치료제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병상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플랜을 짜놓고 그 외에 혹시 다른 대응 대책들을 좀 준비해야 될 건 없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봉쇄 정책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 이후의 발생 상황에서는 이러한 봉쇄 정책은 크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위험군 관리.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치료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순간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뭐 새롭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 새 변이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까지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변이에 대한 집단 면역을 점차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유효할 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그에 맞는 백신을 이제 발명을 해서 접종을 하고 또 변이가 발생하고 그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내서 접종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는 없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독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리가 백신 새로운 형태의 백신 접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변이가 상당히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유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다시 접종을 받고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15년 넘게 몰래 운영돼 온 불법 개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 도축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 끔찍한 불법 도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개들이 한 마리씩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이른바 뜬장에 갇혀있던 개들이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오랜 기간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농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시민단체와 함께 구출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농장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해 그중 14마리를 이곳 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10마리는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농장 주인이 적어도 15년이 넘게 개를 도축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치고는 작은 규모지만 흉기나 올가미를 쓰는 등 개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쓴 거로 조사됐습니다. 도축하고 이런 부분이 증거가 다 나왔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 구조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 도축장을 내버려둔 상태나 다름없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고 또 불법적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적발하고 제보하고 또 단속하고 폐쇄시키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불법 개 도축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개들이 좁고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다가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고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뛰어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50일이나 문을 닫아두고 있던 국회가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내일부터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이 위중해지자 국회도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연일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가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본회의를 시작으로 민생경제특위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마지못해서 민생경제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지요. 국회에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금리 같은 경우는 정무위원회에서 네. 금융기관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거기 있지요. 거기서 다뤄야 되고요.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해수위가 있고 유류나 이런 것들 관련되는 건 또 산자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이 상임위가 열리지 않다가 보니까 이 특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아주 임시방편적인 건데 어쨌든 본회의를 열고 또 특위가 특위대로 또 하면서 또 상임위는 빨리 여야가 합의를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경제가 대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특히 물가라든가 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문성 있는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물가 특위라고 하는 한시적인 특위가 여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게 각 상임위가 열어가지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좀 빨리 여당에서 좀 열어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물가 특위라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되어 있는 지금 물가에서부터 그리고 금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당장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생 경제 특위가 구성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민생 경제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뭐 법률 심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제 안정 특별위원회 정확하게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1분 해서 전체 13분이죠. 우리 성일종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아마 이 합의를 쭉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당장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 그리고 이제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하는 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화물 그 운임제, 안전 운임제 이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가 폭등, 고환율, 고금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여기는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조세특례법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여야가 합의가 된 만큼 최대한 빨리 좀 법안 처리를 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력세율이라고 그래서 37%의 세금의 37%까지만 대통령령으로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나 70%까지 올려서
이런 고유가 시대에 비교적 손쉽게 좀 더 유가를 내리려고 한다면 37%의 세율을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네. 법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빨리 좀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저희 당이 1호 공약으로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놔서 제가 주도를 해서 이제 해놓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납품을 했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 올라간 만큼 주고 또 가격이 빠지면 그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균형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좀 숨통을 좀 틔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내놓은 것이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점심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 이 밥값을 좀 세액공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민생특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국민의힘 당정 건의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소득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직장인 반값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중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뭐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직장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기업한테도 중요하고 다 이런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유류세 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 타고 다니시는 분이 없고 가장 이걸 피부로 지금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에 되어 있는 이 세율을 좀 탄력세율을 더 높여서 필요시에는 더 많이 기름을 좀 싸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좀 더 와닿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당정 협의회 열어서 감세 카드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또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 과표 구간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면세 범위를 좀 넓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발표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면세 부분을 넓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면세하는 이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예 세금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세율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5%, 또 어느 구간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급여의 총량, 연간의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이 세금 부담을 좀 경감해드리자.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정부한테 요청을 했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부분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좀 낮춰야 되겠다. OECD 같은 경우는 21.5%의 평균이 저희가 25%거든요. 이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법인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면 그 남는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GDP 확대를 국가적으로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좀 낮췄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가업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30년 이상씩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속할 때 그 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아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적 측면에서 또 고용 승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는 안을 정부한테 저희가 제시를 했고 정부가 조만간 이걸 저희 의견을 좀 받고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그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당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부 측에 전달을 했고 정부에서는 아마 21일 날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21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다만 이 정책의 어떤 그 타겟팅이라 그럴까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불분명하다. 예로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7만 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8월 초가 되면은 최대 30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거든요.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세금 덜 내고 세금 낮추면 좋죠. 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낮추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7% 정도가 면세거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37%가.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완화하고 또 뭐 상속세 이렇게 하고 이래버리면 확대되고 있는 재정 수요는 과연 어디서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대책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그 정책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겠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적어도 한 5년, 10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큰 정부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 하다못해 굉장히 작은 정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러면 이것이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고 쪼그라진 경제 규모를 키우고 또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굉장히 작은 정부를 지향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전 세계는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져서 작은 정부로 나아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세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시경제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난 뒤에 강론으로 이렇게 정책을 좀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감세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들어오는 세금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쓸 게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예. 뭐 전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그 감세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시장을 키우고 민간의 활력을 더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에 의해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경기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급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임시적인 그런 고용의 상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체질이 튼튼해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또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씀씀이를 좀 줄여야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밸런싱 있게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도 그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논쟁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수요가 일어날 거다.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논쟁이거든요. 증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주류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지금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수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당장 기업들이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깎아준 법인세만큼 투자를 합니까? 고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될 만한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게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투자와 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감세를 하면 투자가 일어나고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천만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MB 정부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특히 예. 우리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지금 국가에 대한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위험적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외국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 미국이 레이거노믹스라 그래가지고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대폭 회복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5년, 7, 8년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감세 정책, 민간의 활력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세수가 30조, 20조씩 더 들어왔었습니다. GDP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추경을 할 때에 빚내지 않고 더 증세된, 더 걷어들인 그 세수가 20조, 30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돈 쓴 거예요. 국가 부채를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국가 부채를 더 많이 내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당장은 윤석열 정부한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예.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큰 국가의 부를 넓히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멀리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네.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요즘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 보고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는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이 부분을 지목해서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왕복 3시간 이상씩 출퇴근에다가 소비를 하면서 출근할 때 지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쳐버리는 이 시민들에게 이 절박함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땡겨라.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려주는 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못지않게 주택에 따른 교통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그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녹취 나가는 중에 성일종 의원님 대통령이 아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그 면접이 압박 면접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대4,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들도 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와갔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위장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자주 갑니다. 네. 질문을 할 때 장관들이 땀을 흘려요. 정말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거를 정확하게 전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각 과장까지 메모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폼 잡고 오는 회사 이런 회의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스타일은 장관이 얼마나 많이 파악을 하고 그 부서를 정확하고 제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직접 1대1 토론을 통해서 장관이 땀을 좀 흘리고 있지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업무 보고의 형태고 리더십의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당에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으신 그런 대통령 여사가 아니고 정말 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장관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보고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발언을 보니까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그 실생활과 관련된 교통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하는 부분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민주당 생각이 궁금한데요.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렇게 할 겁니다. 요 예타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 사업에 국가의 재정이 500억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 BC 분석이라고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돈을 넣은 만큼 과연 그 이득이 되돌아올 수 있는지, 비용한 지불 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타하는 기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이 예타 같은 경우도 좀 축소한다든지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국민 편익에 기여하라고는 대통령의 말씀이십니다. 보통 예타가 2년 정도 걸린다고 원희룡 장관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예타도 민주당의 동의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일지 그런 부분을 좀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 뒷받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타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편익이 있냐 없냐. 예. 주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타를 하면 통과할 가능성들이 많죠. 주로 이제 1 이상이 나와야 이제 BC가 1 이상이 나와야 이제 통과되는데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 서울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다 또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될 것은 국회에서 뭐 민주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있어서 함께 보면서 이 내용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출퇴근길에 그 지옥철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도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 드라마 그 대사 중에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분이 공감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얼마나 이 출퇴근할 때 어려웠으면 예.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GTX를 비롯한 급행에 이런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 공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네. 국가가 저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타 기간도 길고 또 이 예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국민 삶이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서울은 노른자, 경기도 수도권은 흰자, 예. 지방은 계란 껍데기 되겠죠.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또 지방과 함께 상생하는 이런 메시지도 좀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이제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른자, 흰자, 그리고 계란 껍데기도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루고루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먼 곳의 이야기입니다. 거제도에서 지금 48일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출근길 입장부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어떤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에 돈이 10조 원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지금 이제 이 주거래 은행이 산업은행이다가 보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출자자가 산업은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불법 점거이자 불법이에요.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제 대우조선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개의 하청업체가 이제 공정별로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회사가 임금을 30% 이상 올려달라. 예. 그리고 300% 보너스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업은행 보고 자꾸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 이게 옳지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대우조선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임금 협상이 거의 90% 이상이 마무리가 됐고 또 이거를 적법하게 해야지요. 이 배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수식을 해야 돼요. 근데 12척이 진수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진수식을 못 하도록 여기에 가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6,600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요. 매월 130억 정도의 지체 상금을, 지체 보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지요. 네. 작년에도 1조 7천억의 대우조선이 적자가 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청업체하고 노동자들하고 협의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다 계약이 다 이루어졌고 일도 다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거리가 나올 때는 이런 거를 또 그 임금 협상에 그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좋지. 예. 지금 이것을 지금 불법적으로 점거해 가지고 파업을 해서 진수식조차 이게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한 신인도에서부터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정상화해서 진수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6,6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천문학적 금액이 손실이 날 동안 도대체 해결하지 않고 뭘 했는지 6,600억이 이 손실이 날 정도면 노조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다 들어주고도 여러 수천조가 남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6년 동안요. 조선업이 거의 고사 위기까지 가는 바람에 임금이 30%가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삭감된 임금을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30% 인상인 거예요. 6년 동안 30% 삭감을 했는데 그거 원상복귀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하신 저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대통령, 지도자로서 법, 불법, 합법, 불법을 이야기하고 공권력 투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것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중립적 행위자로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지 공권력을 곧 투입하겠다. 이래버리면 큰일 날 말씀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유혹에 노사관계가 잘 안 풀릴 경우에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공권력 투입입니다. 이 공권력 투입에 한번 맛이 들여지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공권력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측 불가능한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는 국가가 적어도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적어도 중립적 행위자로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고 지금 하청업체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나서야 됩니다. 아무 권한 없는 하청업체 보고 이 30% 임금 이전에 다 줄여놨는데 이거 원상복귀 시키라 그러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청업체가 아무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권력 투입 운운하지 마시고 불법 파업 운운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노동자들의 이 아픔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만 짤막하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고 또 불법 증거가 아닌 상태에서 협상을 도와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동안 협상 안 해온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대통령은 바로 이 법의 토대 위에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국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과 시점을 묻는 말에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든 사측이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건 더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다수의 국민이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당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눈을 감을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의 임금 체불이나 수당 미지급에는 눈을 감더니 이제 와서 파업을 불법이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불황이었던 조선업의 고통이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졌고 실질 임금이 30% 삭감됐다며 파업의 핵심은 불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담화문에 불법이라는 말은 13번 나오지만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조선업의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한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LG 사이언스파크 안에 있는 지속가능 갤러리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을 둘러보고 신학철 부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 부회장은 옐런 장관에게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소개하고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양국의 민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대 직원이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몰래 빼돌린 건데 현재 이 직원은 잠적한 상태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또다시 발생한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초 경기 안성시 고산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국유통사업부 소속 30대 직원 A씨가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양국 매입과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잡곡업체에서 잡곡을 매입했다고 속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조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 업체를 확인하고 대금은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돼 있는데요. 조합이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A씨가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로 빼돌린 거로 농협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A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긴 농협이 조사에 나선 뒤 횡령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난달 9일 본부에 보고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는 한 달 가까이 지난 4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경찰이 요구한 자료 준비와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우선 잠적한 A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물품 대금을 빼돌린 잡곡업체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되면서 잡곡업체가 범죄와 관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난번 서울 구의역 지점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 그리고 수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횡령 금액은 50억 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0여 명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 금액이 처음에 알려진 20억 원에서 49억 9천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당시 이 직원은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신청돼 있다는 고객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심지어 대출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고객이 신고하거나 직원이 잠적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전엔 농협 측이 횡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전에도 횡령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고객의 돈을 다루는 곳에서 내부 감시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네,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정리해 주시죠. 네, 농협에서 발생한 거액 횡령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수십억 원대 횡령이 세 차례나 터졌는데요. 조금 전 언급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50억 원 규모 횡령 사건 외에도 지난달 27일엔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7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15일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규모 시대를 빼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8억 원을 빼돌리는 등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횡령 사건만 무려 9건에 달합니다. 내부 감사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한 터라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란 지적이 큽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횡령 사고 방지 TF를 꾸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졌는데 이렇게 연달아 횡령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뭔지 또 어떤 예방 대책이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5월 서울시 송파구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40억 원 규모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엔 강원도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대 규모 횡령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농민이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딴 횡령으로 이들 기관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고 투자에 대한 유혹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란 인식도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장치로는 이 같은 범죄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내부 통제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선 실무자들의 횡령을 막을 내부적 장치를 기술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적발 시 처벌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충남 계룡에 있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달 출범한 뒤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통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하는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 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오후 첫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시험 비행에 성공할 경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KF-21 첫 비행 시험이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오늘 오후 KF-21 첫 개발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 비행이 진행될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있는 경남 사천의 기상 상황을 고려한 건데 오전엔 다소 흐리고 구름이 끼어서 구름이 거칠 것으로 예보된 오후에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오후에도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시험 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30여 분간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비용과 기술 문제 등으로 사업 검토와 중단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또 시험 비행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됩니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회 시험 비행을 거친 뒤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시험 비행이 개발 성공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KF-21이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즉시 성공 소식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두고 B2 탕감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결국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금리 급등기에 취약층을 위한 지원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생 안정 금융 지원에 더해서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비탄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름을 부은 건 청년 특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을 저금리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의 손실이 커졌다고 언급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B2족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쩔쩔매며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우리가 채무 조정해주고 해주면은 재기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바로 청파산으로 몰고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그게 더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필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올라 7% 수준이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업이 이제 경영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워크아웃을 하듯이 청년들도 빚을 내고 생활하다 어려워지면은 채무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 급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엔 취약계층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에 줄타기라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꼬집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놓고도 활용법이 전혀 다른 듯합니다. 오늘 통일부에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탈북 어민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묵혀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습니다. 탈북 어민 중 1위는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그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으며 정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 해석으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입니다. 걸릴 때까지 파보겠다는 겁니다. 한강 백사장의 모래를 다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바늘을 찾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 전 정부 탓하느라 자기 집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냐고.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공정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에 육박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자외선과 오존도 말썽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동부와 서울, 강원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에서 11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